성장이라고 하는 게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쪽에서는 막 30% 성장을 하는데 반도체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성장률이 0.8%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다른 부분에서는 형편없다는 걸 뜻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의 기업들이 이제 한국에다가 투자를 안 한다. 청년들은 집에서 그냥 쉬고 있고 꽤 선방을 했죠. 아마도 2025년 성장률로 따지면 GDP 성장률이 0.8%에서 1% 정도? 네,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근데 뭐 우리나라의 성장률로 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라든가 이 난리를 겪으면서 이루어낸 성과이기 때문에 뭐 선방은 상당히 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한국 경제가 지금 겪고 있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부의 성장 동력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정치권에서는 계속 무슨 혁신을 한다고 외치고는 있지만 우리 국민들이 혁신할 생각이 거의 없다. 그러면 그 경제는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 우리의 성장 동력에 의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외부 환경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잘 되기도 하고 못 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됩니다. 올해가 정확히 그랬었다는 말씀이죠. 자, 올해 우리에게 불리했던 상황은 뭐냐? 그건 바로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상호 관세를 가지고 뭐 25%의 관세를 때렸다가 또 뭐 협상을 해서 그것을 15%로 내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한다고 하고 뭐 아무튼 이 야단 법석을 거치지 않았어요. 이거는 분명히 우리 경제에 안 좋은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말이죠. 그거 못지않게 굉장히 그것을 얼마든지 커버하고도 남을 만한 좋은 충격이 또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반도체 수출, 또 방위산업에서의 수출 증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의 흐름을 보면 트럼프라고 하는 요인과 둘째는 전쟁이라고 하는 요인, 또 셋째는 AI라고 하는 요인 이 세 가지의 특징을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바깥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인 거죠. 트럼프라고 하는 요인은 우리에게 굉장히 불리한 요인입니다. 일단은 왜 관세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요인은 바로 전쟁입니다. 나라들끼리 막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그것이 끝나면 이게 유럽, 동유럽으로 다 넘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전부 다 그 전쟁 준비를 하느라고 야단법석인 상황이고 그러다가 보니까 무기를 사들여야 되고 우리 방산이 반사 이익을 받고 있고 그런 것이죠. 또 하나는 AI라고 하는 이 요인입니다. 미국과 중국에서 이 AI를 개발하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들을 하고 있죠. 이것도 우리나라의 현상이 아니고 그들의 현상인 거예요. 미국에서 투자를 하고 데이터 센터에다가 중국에서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반도체를 엄청나게 사용하게 되는 거고 특히 미국에서 많이 쓰고 있는 HBM이라고 하는 바로 이 부분 이게 다 이제 그 D램을 다 적층을 해서 쌓아서 만들어 놓은 제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D램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고 그게 우리나라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수출을 엄청나게 늘려놓았죠. 그래서 1,300억 달러 정도였던 것을 올해는 1,650억 달러 뭐 그래서 거의 한 30% 정도 수출이 늘어나는 이런 현상을 겪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 반도체라든가 또 방위산업이라든가 또 원자력 산업이라든가 전력 관련된 산업 이건 다 이제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우리의 매출이 늘어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잘해서라기보다 그들이 굉장히 우리 제품을 갑자기 많이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늘어나게 된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성장률이 0.8%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다른 부분에서는 형편없다는 걸 뜻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른 부분이 뭐냐? 철강이라든가 석유화학이라든가 이런 거 우리 주력 산업 중에는 그런 것들이지만 사실은요. 더욱더 문제인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나라 국민들 80%가 종사하고 있는 부문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반도체, 방위산업, 뭐 석유화학, 철강 이런 것들은 이게 다 제조업들이잖아요. 이거 우리나라
그 고용 인원으로 따지고 보면 한 20%도 채 안 됩니다. 그럼 80%의 한국인들은 무엇을 하고 살고 있느냐? 은행 가서 일하고 뭐 배달하고 이러는 사람들이잖아요. 농사 짓고 뭐 재래시장에서 장사하고 학교에서 강의하고 뭐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80%를 차지합니다. 그 80%의 상황은 어떠냐? 성장이라고 하는 게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러니까 경제라고 하는 거는 그 우리 주력 산업 20%, 그들이 아닌 나머지 80%가 다 합쳐져서 우리나라 경제를 구성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눈에, 그러니까 신문에 나오는 거는 다 20%만 나오는 거예요. 나머지 80%는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게 지금 우리 경제의 현실인 거고, 그게 한쪽에서는 막 30% 성장을 하는데, 반도체 같은데 전체 성장률은 0.8%에 그 정도에 불과하고, 어쩌면 내년이 되면 더 거꾸로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도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청년들은 집에서 그냥 쉬고 있고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한국 경제가 상당히 걱정이 되는 상태다. 0.8%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저는 그런 것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1,450원 갔다가 1,480원 갔다가 다시 요즘에는 그 미국하고 뭔가 합의를 좀 보면서 1,450원대 거기서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굉장히 높은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거의 우리나라 1998년 외환위기 그 수준으로 지금 환율이 올라와 있는 거고, 이건 우리 원화 가치가 매우 떨어져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잖아요. 환율이, 달러에 대한 환율이 높다는 건 우리 원화 가치가 낮다라고 하는 걸 뜻하는 건데, 그런데 사실 이건 더욱더 걱정이 되는 일은 달러 가치도 상당히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달러에 대한 환율이 한국은 더 높아졌다는 얘기는 가뜩이나 달러 가치가 낮은데 원화 가치는 그거보다 더 낮아졌다라고 하는 걸 뜻하는 겁니다. 그건 어디서 확실히 알 수 있느냐? 유로화의 환율을 보시면 알 수가 있죠. 1,700원까지 가 있어요, 지금 유로화에 대한 환율은. 그래서 유럽 여행 가려고 그러면 이제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됐는가? 이거는요, 한국인들의 달러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한국인들이 달러를 많이 찾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원화를 안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달러 가치는 높은 거예요. 한국인들이 원화를 팔고 달러를 바꿔서 그걸로 외국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죠. 요즘에 서학개미라고 하는 뭐 그런 단어가 많이 쓰이고 있잖아요. 동학개미가 아니고 서학개미다. 동학개미는 우리 한국 코스피에다가 투자를 하고 뭐 그러는 것인데, 한국 주식을 사들이는 건데, 서학개미는 미국 주식, 유럽 주식 뭐 이런 걸 사들이는 거란 말이죠. 그분들이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환율을 올리는,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중요한 동인인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한국의 기업들이 이제 한국에다가 투자를 안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발 우리나라 그 이재용이니 뭐 정의선 이런 사람들을 불러놓고 투자 좀 많이 해라라고 이제 막 격려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저는 억지로 떠다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주 난감할 거예요. 투자를 안 하고 싶어서 안 하겠습니까? 한국에다가? 미국에다가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한국에다가 투자를 해봐야 돈이 안 남으니까 한국에다가 투자를 안 하는 거잖아요. 기업들은요, 돈 남으면, 돈이 벌릴 것 같으면 투자하지 말라 그래도 온갖 데서 돈 빌려다가 투자를 한다고요. 그런데 한국에서 투자를 줄이고 미국에다가 투자를 하는 이유는, 미국에다가 투자하는 게 돈은 벌릴 것 같은데 위험은 상당히 높지만 그래도 돈이 벌릴 것 같다. 거기는 보조금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한국에다가 투자를 하려고 하니 이거는 돈이 도대체 벌릴 것 같지 않은데, 한국에서 사업을 벌리고 나면 이거 수습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다가 투자를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보십시오. 삼성전자가 삼성 파운드리에다가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 TSMC는 엄청 잘 나가는데 삼성은 계속해서 시장 점유율을 쪼그라들고 있잖아요. 돈이 안 벌리는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어떻게 투자를 합니까? 거기다가. 그래서 투자가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투자가
거기서 왜 그러면 돈이 안 벌리느냐? 그거는 뭐 외부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국내에서 한국의 노동자, 경영자들이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가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지금 현실인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다 외국에다가 투자를 하겠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필리 조선소에다가 마스카라고 해가지고 뭐 거기다가 투자하고 뭐 반도체 공장에도 투자하고 배터리도 투자하고 자동차 공장에도 투자하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뭐 지금은 잠시 지금 충돌 때문에 조지아 사태 같은 걸 때문에 잠시 주춤하고 있지만 이걸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내 투자는 줄어들고 기업들의 해외 투자는 늘어난단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기업들의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달러는 사들이고 또 그들이 수출을 해서 벌어들인 달러는 이제 원화로 잘 안 바꿔요. 어차피 해외에다가 투자할 거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화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고 달러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니까 환율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펀더멘탈이라고 하는 거. 한국 경제의 근본 동력, 펀더멘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굉장히 위축되어 있다. 한국에다가 투자를 해서 과연 돈을 벌 수 있는가라고 하는 데 대한 의문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거는 기업 경영자들이라든가 지배주주만의 걱정이 아니고 그거는 노동자들, 청년 세대 자체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들 그 기사를 보시면 집에서 쉬는 청년 세대들이 최고조에 달했다. 80만 명인가? 그냥 실업자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냥 쉬는 사람입니다. 취업 포기자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부모에 업혀서 하는 사람들. 실업 통계에 잡히려면요,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실업 통계에 잡히는 그 4%, 5%라고 하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취업시장에 나가서 직업을 구하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직업을 못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은 실업자로 통계가 잡혀요. 근데 그렇지 않고 아예 구직 활동을 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실업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더욱더 심각한 실업자들이잖아요. 그 실업 통계에 안 잡힙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일해봐야 돈 못 버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눈은 높아져 있는데 그만한 일자리는 만들어지지 않아. 그거를 왜 투자를 안 해? 투자를 안 하는 이유는 돈이 안 벌릴 것 같아.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악순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울산 조선소라든가 또 거제 조선소라든가 이런 데 보면 전체 일하는 근로자들의 한 70%가 외국인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편에서는 또 적극적으로 쉬는 청년들, 이런 사람들은 급격하게 늘어나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80%가 종사하고 있는 이 산업들이 이렇게 멈춰버리고 오히려 거꾸로 가고 하는 이유는 과잉 보호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창조적인 기업가들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농업 생산성을 엄청나게 올릴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들어간다. 그건 농협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합니다, 거기에. 왜? 기존 농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트랙터 몰고 뭐 올라와가지고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농업 혁신을 위한 많은 시도들이 있었지만 다 실패해버렸어요. 정치 때문에 실패해버렸죠. 재래시장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재래시장이 왜 저러고 있습니까? 그거는요, 더 뛰어난 유통 방식들이 들어왔을 때 재래시장이 문을 닫을까 봐 다들 걱정하기 때문에 재래시장 보호를 하는 거예요. 대형마트 영업 제한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뛰어난 유통 방식이 등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를 정치가 막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공교육, 교육에도 어마어마한 인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 공교육 혁신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나라의 어린 아이들, 중고등학교 학생들, 이런 사람들을 글로벌 인재로 키워내는 겁니다. 그게 교육의 혁신이에요. 현재 지금 우리가 필요로 하는 교육의 혁신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첫 번째 제일 필요한 게 원어민 강사들을 불러들이는 겁니다. 예. 그리고 한국인들 중에서도 글로벌 수준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을 학교 현장에 집어넣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학교 현장에 들어가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K-팝에서
그 실력을 갈고 닦은 사람들이 학교 현장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가능한가요? 무슨 자격증이니 뭐 오만 거 뭐 노조니 뭐 해가지고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럼 교육혁신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80%의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이 모든 분야들이요, 다 혁신이라고 하는 건 불가능해요. 정치 때문에, 기득권 보호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다. 그나마 괜찮은 게 우리나라를 그래도 뭐 국민소득 몇천 달러에서 지금 3만 달러, 3만 5천 달러까지 이렇게 끌어올린 그 원동력은 우리가 소위 주력 산업이라고 부르는 그 제조업들인 거죠. 반도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뭐 디스플레이라든가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잖아요. 여기에 들어가서 근무하면 뭐 연봉 웬만하면 1억 벌고 뭐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평균을 높여놓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이 또 시장에 와서 돈을 쓰니까 그나마도 뭐 옛날 방식 그대로 일을 하더라도 뭐 매출도 생기고 다 그러는 거죠. 농업 생산성 형편없더라도 우리나라 농산물 값이 세계에서 제일 비싸더라도 그래도 거기서 돈 벌어서 그냥 사 먹는 겁니다. 다른 방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것도 끝나가고 있는 겁니다. 왜? 중국이 우리를 다 따라와요.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뭐 이런 것들 다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이 우리 다 따라왔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나마 요거는 괜찮아. 신성장 산업이야 라고 하는 거는요, 그거는 신성장 산업이 아니고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는 바람에 안 그랬으면 중국한테 다 따라잡혔을 텐데 미국이 중국을 떼어내고 있는, 그렇게 해서 미국이 자기 물건 팔 수 없는 시장들이 생겨난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옛날처럼 팔 수 있게 된 겁니다. 그게 조방원, 반도체 이런 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사이익으로 겨우 지금 우리는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새롭게 태어나고 싶다 하면 지금까지 과잉보호해왔던 이 분야들이요, 이제 완전히 제조업, 과거의 전자산업, 자동차 산업 이런 것들이 혁신하듯이 혁신이 돼야 돼요. 대표적으로 농업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농업에 지금 농사 짓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70도 넘었어요. 무슨 농사를 지어요, 거기서. 무슨 아이디어가 나오겠어요. 무슨 혁신이 이루어져요. 거기에 이제 대학 다니는 사람들이 농사 현장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1년에 수십억씩 벌 수 있는 그런 판들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얼마든지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왜? 저는 농업에서 중국이 저는 그야말로 뭐 블루오션이라고 봅니다. 중국이. 왜냐? 중국 사람들이 자동차라든가 이런 거 뭐 엄청 잘 만들잖아요, 지금. 그런데 안전은 못 만들어요. 식품 안전은 못 해요. 중국 사람들도 스스로 자기들 농산품은 못 믿어요. 그러면 한국이 더 값싸게 더 안전한 농산물을 얼마든지 공급해 줄 수 있어요. 그럼 이건 대박입니다. 식품 분야.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반도체 같은 거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이 농업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기존 농민들을 다 내보내야 돼요. 완전히 새로운 농업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됩니까 지금? 어림없는 일이죠. 그거는 교육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그 분야가 싹 다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소위 전통산업이라고 하는 거. 근데 이거는 한국인들의 정서가 바뀌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뭐 교육에 대한 책도 많이 쓰고 그럽니다만 그런 분야가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건 공무원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뭐 택시 마찬가지고 세상에요. 뭐 정말 못 사는 나라 가봐도요. 우버가 다 있어요, 여러분. 우버라고 우리나라도 우버 택시 있지만 그 우버 택시가 아니고요. 그냥 누구나 우버 가입을 하면 누구나 자기 자동차 가지고 나가서 우버 영업을 할 수가 있어요. 공항에서 그래서 그 우버 앱 가지고 다 우버 차를 부를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안 됩니다. 왜? 기존의 택시 회사, 기존의 택시 기사들이 그걸 도저히 용납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뭐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나라의 관광객들을 택시 바가지 씌우고 하는 일이 아직도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네, 제가 너무 열을 받아서. 아무튼 그래서 전통산업은 정말 한국인들의 의식이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이건 바꾸기 어려운데 그게 우리의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예, 우리나라의 내부의 동력, 내부의 혁신 동력은 약간 더 약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연령이 높아지고 일단 저 같은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나이가 많아진단 말이죠. 그럼 동력이 떨어지죠. 당연히 청년들의 인구는 줄어드는데 그 청년들은 또 현재 상황을 잘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냥 그래서 어려운 일을 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이런 상황이죠. 이거를 어떻게 바꿀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바꿀 방법이 없다. 근데 이제 외부의 환경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제 내년에도 우리 경제를 좌지우지할 거다. 그러면 외부의 상황은 어떠한가? 트럼프의 압박, 이거는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올해 어느 정도는 이 타결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팩트 시트라고 하는 것도 만들었고 투자를 어떻게 한다는 것도 그 상당한 윤곽이 정해졌고, 미국에다가 투자라고 하는 거 그렇게 돼 있죠. 또 AI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내년에도 투자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AI에 관련돼서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 거는 지금까지는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고 그것 때문에 반도체 수요도 늘고 이렇게 됐는데, 그런데 이게 거품이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우려들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거품이라는 이야기는 AI라고 하는 게 결국 결과적으로는 별것도 아닐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너무 호들갑 아니야? 이게 아주 쉽게 표현한 거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호들갑을 떨고 사람들이 거기에 환상을 갖고 그래서 엄청나게 투자를 했는데 결국 가다가 보니까 이거 그냥 환상이었네? 그냥 투자만 해놓고 결과는 없고 아무것도 나오는 건 없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AI가 순 거짓말만 하고 말이지 사용자 기분 좋은 얘기만 하고 실제로 사람의 삶을 크게 바꿔놓지 못하는 거 아니야? 중국에서 그 로봇 가지고 저 야단 법석을 하는데 결국 저거 고철 덩어리 아니야?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건 이제 거품인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제가 생각할 때는 1년 안에 판가름이 날 것 같지는 않아요. 설령 그것이 환상이라고 하더라도 상당 기간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어느 정도 좋아지는 상태가 그 정도는 될 것 같다. 뭐 제가 엔지니어는 아니지만 AI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1년 안에 꺼질 거품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면 뭐 한 1년은 가지 않을까? 뭐 그런 추측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AI 투자 증가에 따른 반도체에 대한 수요, 또 전력 관련된 수요,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이라든가 또 발전기라든가 뭐 그러니까 터빈이라든가 또 이 전선 관련된 수요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이 전기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LS 전선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수요, 또 변압기에 대한 수요, 이런 것도 뭐 상당히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또 방위 산업에 대한 수요도 상당히 많을 거고, 핵 추진 잠수함 때문에 조선 이쪽 분야에 대한 투자도 굉장히 많아지고 해서 그런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그 성장 동력, 올해하고 저는 비슷하게 작동하게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올해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 다만 걱정되는 부분은 이제 중국 요인이라고 봅니다. 지금 일본하고 중국이 굉장히 지금 험한 말을 서로 주고받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중국이 일본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은 지금 대만 문제를 놓고 일본의 그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에서 전쟁이 발발해서 그게 일본에 치명적인 불이익을 준다면 일본이 개입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콜풀 뛰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죽여버릴 거야 뭐 이런 말을, 목을 따겠다는 말을 할 정도로 아주 험악한 그런 분위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도 예외라고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한국이 중국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거슬리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매우 행동은 거슬리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게 뭐냐? 한국의 마스카 프로젝트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미국에 들어가서 미국의 조선업을 부활을 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그 미국이 조선업 부활을 꿈꾸는 이유, 그걸 추진하는 이유는 중국을 누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국인들의 입장에서 한국이 아주 괘씸하죠. 아니 저것들이 지금 그 중국이
굉장히 힘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 게 태평양 패권이거든요. 이 서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못 들어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태평양에다가 소위 도련선이라고 하는 걸 쭉 연결을 해놓고 선을 쭉 그은 거예요. 자기 머릿속에. 그 선 안쪽으로 미국이 못 들어와 라고 하는 작전 개념을 지금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오면 중국이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하는 거, 또 이 드론, 중국이 드론 엄청나게 생산하고 있잖아요. 그 드론 그룹을 형성을 해가지고 그걸로 그 미국의 항공모함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오면 박살을 내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전쟁이 벌어졌을 때. 그래서 그 미국의 예산 전략 그 평가 분석 기관이 분석해 놓은 결과를 보면 대만에서 전쟁이 벌어졌을 때 미국의 항공모함은 대만에서 1000km 밖에 주둔을 하고 있어야 된다. 거기에 밖에다 정박을 하고 대만을 지원하든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놨어요.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에 의해서 박살이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의 확실하게 그걸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만큼 중국은 이 태평양에서의 패권에다가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미사일에 대한 투자이기도 하지만 또 그 항공모함에 대한 투자, 잠수함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조선산업에다가 엄청나게 투자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압도적인 세계 1위가 된 거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그 미국의 조선업이라고 하는 건 지금 형편없는 상태고, 근데 미국으로서 그 조선업을 다시 부활을 시켜야 태평양 패권을 지키겠는데 그거를 해줄 수 있는 데가 어디냐? 그건 한국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다가 손을 벌린 거고 한국도 미국에 들어가서 그럼 투자를 하겠다고 한 거예요. 한국으로서는 어쩌면 이게 기회일 수 있으니까. 자, 그런데 한국의 미국에 대한 마스카 프로젝트라고 하는 건 중국으로 봐서는 이거는 정면 도전하는 거거든요. 한국이 중국에 정면 도전하는 거예요, 지금. 그럴 의향은 없죠, 우리는. 우리는 그냥 돈을 벌고 싶은 것일 뿐인데 중국의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한국이 중국에 도전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핵잠수함 그것도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네, 핵추진 잠수함.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이 아주 괘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 뭐 서로 웃기도 하고 뭐 악수도 하고 그러니까 내놓고 아주 심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한 중국 대사라든가 또는 그 글로벌 타임스라고 하는 그 중국 공산당 기관지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꽤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2026년에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할지 몰라요. 이건 평화로울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왜? 한국이 결과적으로 중국에 치명타를 가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네. 그래서 저는 중국이라고 하는 요인이 굉장히 중요한 복병이다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중국이 얼마 전에 그러했듯이 한화오션이라든가 한화그룹 5개 계열사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가했다가 지금 풀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얼마든지 다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그건 지난번 사드 배치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그때 굉장히 치명타를 입었고 중국이 엄청나게 화를 내고 그랬잖아요. 뭐 언제든지 다시 그게 반복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아주 치명적인 급소가 히토류에 대한 제재입니다. 우리나라 방위산업도 그렇고 조선산업도 그렇고 우리 뭐 잠수함 만드는 거, 미사일 만드는 거, 자동차, 특히 전기자동차 만드는 거, 디스플레이 이 모든 거에 다 히토류 금속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히토류 금속 최종 제품들은 90%가 중국이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어 버렸어요. 우리도 뭐 기술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려면 몇 년이 걸리고 그걸 히토류를 우리가 스스로 하려면 그리고 그렇게 하는데 환경오염이 너무 심하게 발생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국토가 좁아서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중국은 저 내몽골 같은 데 그야말로 허허벌판 같은 데를 뭐 완전히 그냥 폐허로 만들다시피 해가면서 그 히토류 금속을 정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할 만한 국토가 없어요. 그걸 했다가는 환경단체들이 가만히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히토류는 어차피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그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금지를 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주력 업종들이 다 스탑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건 미국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런데 그걸 가지고 우리를 압박하게 되면 우리가 난감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처럼 계속된다면 2026년도 비슷한 상황이겠지만 가장 큰 복병은 중국 요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